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한 15%, 그러니까 두 자리수 조금 20% 정도 올랐습니다. 대만은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일본도 한 24%, 인도 센섹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 10년 연속 상승세가 있죠. 아마 내년도 증시도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안녕하세요. 유튜브 주식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하창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인사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내년 상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거는 2012년도 11월 중순 정도에 미국이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OMC는 올해 이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보시는 화면처럼 기준금리는 미국이 밴드 3.5에서 3.75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환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24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퍼센티지가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상단 3.5에서 하단 3.0 정도의 여전히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건 하나에 1년에 4번, 10번, 8번의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그전에 4번 정도, 우리를 치면 3, 6, 9, 1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도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방향으로 가는지를 조금 예측하는 지표가 되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요 표만 놓고 봤을 때는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치가 잘하면 한 번, 잘해야 두 번 정도의 거쳐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뭐 그렇게 환호하지 않았다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금리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미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었다, 미리 반영하고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선반의 흐름이 좀 없잖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만약에 끝날 게 문제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FMC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 회의록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음 연도 공기 2026년이죠. 2026년에 대한 경제 전망을 아주 골드락스 쪽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고 고용은 안정적이면서 물가는 내려간다. 자, 이 표를 천천히 다시 보시면은 지난 9월 달의 전망 대비 같은 숫자가 이제 지금 보는 화면에서 위에 뭐 실질 GDP의 증감률인데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가 9월 달 프로젝션인데 GDP 같은 경우도 내년도를 1.8을 전망을 했다가 2.3으로 상당히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업률, 장기 실업률을 말하는데 한 4.4% 정도로 동일하게. 물론 지금 지난 11월 달 미국의 실업률은 4.5 정도로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장기 미국의 목표 실업률이 4.2라는 걸 감안하면 5가 아니라 4% 중반 정도라면 실업률만 놓고 봤을 땐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실업률과 또 고용자 수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물가 전망 자체가 2.6에서 2.4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내년도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갖춰놨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물가, 이제 요거는 식료품이나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가격을 뺀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하반기 동안 미국의 국제 유가는 지금 배럴당 60달러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유가와 영향을 차지하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러한 명분을 좀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헤드라인 CPI가 아니다 하더라도 과거 코로나 때 미국 물가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주거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 같은 건 많이 내려갔습니다. 유스트카라고 해서 중고차에 대한 가격 변동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런 상태에서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연준이 생각하는 뭐 장기적인 물가는 좀 안정화됐다. 왜냐하면 PC 최종 목표치가 2.0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약간 물음표를 던져둔 거는 맨 밑에 있는 겁니다. 3.4.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을 맞이하는 관점에서 26년도를 바라본 미국의 금리 인하 환율 자체는 대략적으로 올해 세 번을 내린 거는 되게 긍정적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좋기는 한데 별로 그냥 환호하지 않았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실내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S&P 500의 최근 6개월간의 종목들의 수익 상승폭입니다. 화면을 조금 키워서 볼까요? 한번 보시면 이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1%, 팔란티어가 35%, 애플이 35%.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미국은 이쪽은 이제 테크주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비재와 관련이 높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8%밖에 안 올랐어요. 물론 AI 때문에 못 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
컨슈머 디펜스라고 하는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P&G나 이런 대표적인 소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응한 게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6개월 동안 2% 올랐거든요. 펩시콜라는 소폭 상승이고. 예. 그런 걸 놓고 본다면 오히려 뭐 넷플릭스 많이 하락을 했군요.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 자체는 하다파지 않았다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경제 기준으로 과연 금리 인하가 정말 내년도 26년을 바라볼 때 큰 호재거리인가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다 좋을 거라 생각하고 뭐 또 시장에서 많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이제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 월까지거든요. 5 월까지인데 조만간에 이제 뭐 12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차기 연준 의장도 지명을 하고 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의장의 기대감으로 또 미국의 또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당당히 비둘기파적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점도표상에서는 우리가 26년도 상반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또 금리 내렸으니까 뭐 무조건 증시 폭등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물음표를 남겨놨습니다. 여기에 조금 물음표를 추가하는 이벤트가 더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12월 19일입니다. 일본의 비오제가 지난 1월 달에 50bp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에 다시 대략적으로 한 7번 정도 동결을 했다가 이번 12월 19일 날 만장일치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의 근거는 많이 보셨을 건데 CPI가 지금 3%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7-8월 달에 경제 3분기 증진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소비도 위축됐고 수치도 제한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근데 CPI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건 뭐 쌀값 폭등 그런 것도 없잖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오제는 또 내년도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2%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어찌 보게 되면은 추가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금리 인상하는 명분에는 일본의 실질적인 실질 금리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명목 금리고요. 지금 보는 거는 명목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반영 안 된 거. 그러니까 금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하는 뭐 아까 봤습니다. 미국이 3.5%, 뭐 그렇죠? 한국 2.5%, 일본 0.5%. 이거는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정해 놓은 잣대를 만들어 낸 어떤 결정적 숫자고. 근데 여기에는 인제 인플레이션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인제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거를 우리는 실질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걔네들 데이터를 놓고 할 때 경기 침체를 관유했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이니까 실질금리가를 마이너스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를 올려 가지고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상태를 회복해서 기업 쪽에 비용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소비자로 전가를 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런 목표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많은 투자가분들이 일본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고 참고로 일본의 0.75%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바로 제로노믹스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제로노믹스 이후에 일본은 24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뭐냐? 아직까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의 흐름을 놓게 보게 되면은 이미 일본이 지난 9월 달 이후부터 거의 10월 달부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민당 새 총리가 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일본의 재정 정책 확대 속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는 약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금리와 통화는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일본의 금리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거는 좋게 보게 되면은 나쁘게 보게 되면 좋게 보게 되면은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히려 엔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엔화 강세에 따른 뭐 글로벌 증시 예를 들어서 달러 약세 뭐 이동성 흡수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이나 글로벌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나쁘게 말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규모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거죠. 이거는 단문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한국, 일본, 중국 다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당장 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급등하는 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조금 더 주목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흐름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기준으로 오히려 유로화는 달러 대비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당 1.17 유로. 이거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달러가 약하다는 이야기고요. 파운드와 또한 달러에 대해서 지난 4월 이후부터 오히려 1.33 파운드 정도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만 유독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유럽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차고 통화 강세를 보인다고 하는 거는 연일 생각보다 미국의 달러화는 약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흐르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뭐 미국이 달러 약세를 계속 유도하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정시가 지금 26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한 금리 정책 외에 주변 외적인 요인을 보게 된다면은 상반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렇게 유가는 지금 이제 사상 55달러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 내려가고 금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은 올라가고 유가는 내려가고 또 하나가 한 가지 인제 좀 불확실한 거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 있는 내용이 BTC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베프인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올해 10월 이후로 상당히 약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시와는 조금 별개의 이슈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비트코인 약세 배경에는 또 많은 다른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시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약세를 가지고 추정하거나 경계하는 리스크는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밈 주식이나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비트코인과 좀 연동되지 않겠냐. 그런 거는 그 정도까지는 저도 추정을 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비트코인과 주시장의 연결, 뭐 달러 약세요는 조금 더 이견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것이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이번 12월 달에 지난 11월 달 밀려졌던 11월 달 물가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4월 달 이후로 2.3에서 쭉쭉쭉쭉 오르다가 18월 기준으로 3.0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때는 약간은 여름 효과도 성수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7, 8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드라이빙 시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휴가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 갈 때 뭐 이게 한국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기는 있는데 뭐 휘발유를 좀 꽉 채운다든지 그쵸? 그쵸? 그래서 보통 여름 7-8월 달에 미국지 데이터 기준으로 7-8월 달에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인제 아까 봤던 바로 그런 거죠. 원유계 휘발유 가솔린 수요. 이 가솔린의 가격 자체가 CPI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뭐 가솔린 수요라든지 또는 인제 여름 휴가철에 따른 인제 뭐 소비 수요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9 월은 쪼끔 인제 주춤했던 거는 셧다운 여파로 지출이 쪼끔 덜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11월 달 물가 지표가 떨어진 게 어찌 보면 좋게도 데이터만 놓고 보면 좋다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애는 미국이 9월 이후로 10 월까지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셧다운이 됐다는 말은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공직자나 공무원들의 급여가 안 나간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한국어로 표시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섹터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일시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거는 호호 CPI가 아니고 물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원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하반기 미국의 국제 유가가 배럴당 지금 60달러 밑으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한다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좀 묻는다면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이거 물가 지표만을 보고 내리진 않아요. 미국이 최근에 금리를 한 3 차례 정도 내릴 때 가장 큰 배경에는 아무래도 부진한 고용 시장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의 고용은 장기적으로 계속 불안한 우리가 말하면 취업률은 4%로 안정적인데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은 취업자 수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간 단위로 발표되는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계속 20만 건 되지는 안 되죠. 10만 건도 안 되고. 근데 앞으로도 아마 조금 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생각보다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는 완전 다른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제조업을 부흥하는 그런 거고 트럼프 공화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전 남미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마약 문제라든지 뭐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한 흐름이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값싼 외국인의 노동자가 미국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끔 생각하면 한국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제가 그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도 인제 보면 바닷가나 농촌이나 어디 제조업 공장이나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거기 돌아가지 않는 구조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한국인 노동자가 꼭 없었으만은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이제 임금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격차도 많이 좁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의 공수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와 외노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가격 격차가 심했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적 고충이 있다면 본다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약간 사회적 범죄 이슈 좀 등등 복합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좀 강화하는 그런 법으로 간다면 미국 고용이 계속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용이 나쁘다면 연준은 아마 앞으로도 내년 금리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뭐냐 하면은 1월 26일 내년도도 일본 미국은 한 8번 잰다 8번 정도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1월 28일 같은 경우는 지금 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의미표는 바로 동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보통 우리가 밴드로 보는데 74%의 확률이라 합니다마는 오늘은 참고로 12월 19 일입니다. 하긴 합니다마는 3.75면 동결이잖아요. 거의 1월 달은 그냥 동결이고 많은 우린 데이터는 1 월이 아니라 3월 28 일로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인제 조금 전에 봤던 요런 식으로 물가 지표가 좀 잘 나온다든지 또 3 월까지는 최소한 12 월, 1월, 2월 근데 3월 28 일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3번 그러니까 12 월, 1월, 2월 3 개월에 4 개월이요. 4 개월의 데이터를 보고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게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물가 지표라는 것도 뭐 특별히 인제 앞으로 남아 있는 4 개월 동안 그쵸? 어떤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또 옛날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코로나처럼 뭐 기상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물가 지수는 튈 수 있습니다만 트렌드적인 관점에서는 물가는 하향 언제 보일 거고 연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나 고용을 늘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보통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짧게는 3 개월 길게는 6 개월 정도 기간에 제조업들이 비용 부담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을 채용하는 그 개수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4개 정도 남아 있는 CPI와 고용 지표를 확인하는 3월 달 정도면은 실제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또는 3 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있을 뭐 보통 4 월은 또 제낍니다. 이 미국들이 가만히 보면 3, 6, 9, 12에 많은 변화를 많이 주거든요. 우리로 생각하게 되면 분기가 지나갈 때. 그런 관점이고 또 미국이 내년도 가을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죠.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자체를 계속 추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최소한 3 월은 또 약간 패싱이 된다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6 월이나 7월 달 정도에는 한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 6 월과 3 월이 지나고 나서 7 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중간에 사임을 하지 않는다면 제롬 파월 의장은 임기를 만료하고 차기 연준 의장이 새로운 롤을 집행하게 되죠. 물론 그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케빈 헤세스라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바로 핵심적인 트럼프의 오른팔인데 이분이 또 진행이 될지 아니면 다른 기존 연준 학자들 중에서 윌리엄스라든지 많은 분들이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되면서 정책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적으로도 내년도 인하하는 그림으로 좀 가는 거고 아까 놓고 볼 때 지금 인제 유럽이라든지 ECB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동결한 상태에서 쪼끔씩 내려가려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인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서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런 관점을 본다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올 한 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마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미국은 올해 글로벌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다우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현재 12월 기준으로 13% 정도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한 20% 정도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15% 그러니까 두 자리수 조금 20% 정도 올랐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보다 덜 올랐죠. 하지만 인제 3년 연속 그래도 다시 반등세를 보였고 뭐 다른 나라까지 볼 건 없습니다마는 올해 25 년도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3,000 선에서 올해 연간
한 16% 올랐습니다. 최근 하반기에 조금 훼손을 했어요. 대만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의 20%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고, 심지어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일본도 한 24%. 잠깐 주춤했던 인도 센섹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온,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화면으로 보시면 10년 연속 상승세가 있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증시도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뭐 이런 그러면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추정적이고요. 다만 분기별로 조금 나눠 보게 되면은 이게 분기로 좀 나눈 건데, 확실하게 올해 접어들어서 4월 달은 글로벌 증시가 6월 2 분기는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인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에 7월, 8 월로 이어지는 3 분기로 이어지는 상호 관세 자체가 완화되면서 많이 올랐고, 마지막 4 분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인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4 분기라 그러면은 11월 달부터 우리가 말하는 12월 달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주봉 흐름을 한번 나스닥을 좀 보시게 되면 11월 달은 3 분기 실적 시즌에서 미국의 AI 기업체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조금 요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연말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장 뭐 연초에 바로 이 상승 설리를 갈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있습니다마는, 주식이 미국 주식의 나스닥의 월봉의 흐름을 본다면 상승은 우유 쪽이 맞는데, 연초에 또 어느 정도의 상반기 정도의 일정 부분에 숨고르기는 생길 수도 있는 것은 미국 주식 기준으로는 약간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12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은 19조로 예측 중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전자만큼 핫한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했던 신만전자도 왔고, 이제 내년 1월 8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1월 8일 정도면은 삼성전자의 또 4분기 실적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9조까지 이야기 나오는 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범용 기랩의 4분기 가격 상승, 그리고 최근 이제 12월 18일이었죠.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실제 미국 마이크론의 매출 총 이익률이 60%를 넘어서면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었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삼성전자의 내년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19조 원대 또는 그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4분기를 좀 지나 가지고 우리가 인제 내년도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내년도 연간 전망은 지금 생각보다 자료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 되게 높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높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 UBS 같은 경우는 내년도 26년도를 거의 135조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디램 가격의 폭등을 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낸드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가격 쇼티지 현상을 겪고 있고, 시장 일각에서는 가격 쇼티지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수요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요이기 때문에 뭐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기존 범용 가격에 대한 가격 인상을 계속 통보할 수밖에 없는, 근데 물론 이 출발점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감산에 있었는데, 감산 플러스 이게 또 수요가 좀 미치면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물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인제 이게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꺾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클에 약간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27 년도까지 요렇게 인제 전망치절이 100조 이상을 본다는 거는, 범용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JP 모건도 보시면은 한 평균 판매 단가가 56%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걸 가지고 가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요 키움 접근 100조 같은 자료를 보게 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멘텀이 중요한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정도에는 그래도 AP, HBM의 매출 자체가 26조 정도로 대 이상 증가하지 않겠느냐. 요게는 인제 중간에 최근에 많이 생겼던 뭐 엔비디아향 HBM4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는 안 잡힐 거예요. 삼성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마 실제적으로 양산 자체가 빨라야 내년 하반기 하는 거 본다면,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뭐 ASIC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수요 자체가 좀 더 HBM에 대한 어떤 HBM4의 진입 정비를 통해서 매출로 이어지는 걸 조금 잡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이 봅니다. 실내로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8 단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삼성하고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 거의 12 단까지, 그러니까 12 단이라 그러면 HBM3E를 말하는데, 3가 하이닉스는 12 단이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게 한 70% 정도가 되고, 삼성은 아직까지 12 단 HBM3 12 단은 중간에 인제 접고 바로 점프 뛰어서 HBM4로 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고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80 조에서 100 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은, 과연 삼성전자의 내년도 정업이익 전망치나 이 증권사들의 터무니없어도 보이는, 어찌 보면 그쵸?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료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은 브라보예요.
예 그쵸.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 우리가 늘 합니다마는 주가라는 게 항상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이 선반영되고 이어질지는 또 다음의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에 대해서 회사가 많은 투자가분들이 좋게 보는 이유에는 단순하게 범용만 올랐으면은 에이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화두가 작년도부터 이맘때까지 4 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면 삼성전자는 언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 반도체를 납품하느냐, 하이닉스는 언제 독점적 지위를 이탈하느냐 그런 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핵심 자체는 다시 HBM4로 넘어갔어요. 근데 HBM4로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그냥 다시 무한 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26년도에 또 하나의 희망 회로와 도전과 경쟁이 공존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엔비디아 젠슨랑 입장에서 굳이 HBM4의 발주식이나 양산 체계를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고는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구글의 TPO나 뭐 아마존도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고 뭐 아마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메타도 만든다 그러고 심지어 구글도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 야 이를 이참에 우리 엔비디아가 어떤 고사양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우리 루빈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전 세계 1위 젠슨왕은 아마 저처럼 초보적인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젠슨왕이나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영원한 독점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매출주 루트를 답해나는 거죠. 자, 이 자료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사 IDM 업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3대 IDM 회사가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인데 제가 마이크론을 두 번째로 넣었군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그러면 이제 AI형 메모리도 계속 다변화된다는 겁니다. 하이브로드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고사양 어떤 좁은 통로로 많은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단층으로 수직으로 8단 넣고 12단 하던 거를 이제는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AI도 발달하다 보니까 추론에서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학습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또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DRAM도 있을 거고 또 LPDDR, GDDR7 또는 약간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던 엔비디아 주도의 새로운 저전력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 소캠2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요렇게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12월 18 인데요. LPDDR 기반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2를 개발해서 또 출하를 하고 있죠. 샘플 출하를 한 겁니다. 이는 이제 소캠2인데 원도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해 인제 올해 한 3-4 분기 정도에 일부 인제 시장에서는 소캠 관련 많은 기판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은 결정적으로 인제 기존에 AI로 몰렸던 이 흐름 자체가 서버용 DRAM이나 GDDR7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삼성 이거를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가 같은 그 반도체지만은 라인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메모리가. 고런 관점에서는 인제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신다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인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먹거리는 많아졌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 조금 이어가게 되면은 요건 인제 실적과 관련된 EPS 성장률인데요. 본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인제 내년도 블룸버그 자료와 국내 모청권사의 자료를 제가 참조해서 본 표를 그대로 보여 드리겠는데 요 표를 딱 보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내년도 기준이 퍼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좌상단이 인제 퍼고요. 화면에서 우상단 우리가 말하는 주가 수익 배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 가로가 우리가 주당 순이익 EPS의 성장률을 말하는데 예년을 놓고 볼 때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EPS 성장률이 조금 높습니다. 성장률이니까 뭐 물론 이제 전망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증권사마다. 하이닉스가 한 40% 후반 정도의 주당 순이익 증가를 보인다면 삼성전자는 한 70% 정도 이상의 주당 순이익 증가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당 주식 한 주당 이익의 성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분위기고 대신 PR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높게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 간단히 생각합니다마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반도체 안 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 스마트폰 가전이 있고 그쵸. 근데 스마트폰 가전 이런 것 자체가 약간은 안정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정체된 사업이라서 실제적으로 고밸류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하이닉스에는 없는 게 바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적자 부분이 축소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익의 성장 속도는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쪼끔 더 고평가 영향을 받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요. 인제 그게 어찌 보면 반도체 외적인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좀 해 보겠고요. 삼성 주가에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내년엔 20만 전자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삼성과 엔비디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커넥션이나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원래 소캠이라는 거는 출발 자체가 엔비디아가 먼저 주도를 해서 약간의 저전력 반도체를 이용한 하나의 특화된 메모리 모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캠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또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 아주 비근한 예로 "삼성과 뭐 엔비디아의 협력이 어떤 겁니까?"라고 인제 한 질문에 대한 어떤 저의 답변은 가장 우리가 샘플로 봤을 때 가장 말씀드리기 편한 예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보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 봤는데 천천히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HBM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패키징, 파운드리, AI 생태계, 지금 제 얼굴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차세대 AI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엔비디아를 깔끔하게 정리해 봤는데, 일단은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AI 가속기, AI 액셀레이터가 가장 핵심 메모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사실 HBM 시리즈 3E 시리즈를 엔비디아로 가는 거는 이미 접었고요. 거의 HBM4에 올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독주를 견제할 수도 있고, 견제라는 표현보다는 인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핵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패키징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패키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TSMC를 거의 활용을 하는데, 아이큐브, 엑스큐브 등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일단은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코스 공정을 통해 가지고 생각보다 높은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을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물량 소화를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대만의 TSMC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코스 공정이 완벽하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못하는 이 패키징에 대한 비즈니스를 삼성이 좀 가져오려는 그런 협력도 삼성도 노력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일정 부분을 대만 TSMC에서부터 일정 부분 조금 병목을,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얘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병목이란 게 막힌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막히는 것처럼 그걸 풀어줘야 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패키징 부분에서도 협력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엔비디아가 지난 젠슨왕과 뭐 이재용 회장의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무슨 치킨 동맹, 치킨 만찬, 네, 그 이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피지컬 AI에 대한 협력이었죠. 예, 그렇죠. 거기에는 로봇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삼성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잘 안 하는데, 삼성이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갔을 때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서 자기 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고성능의 오토용 칩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 놓고 봤을 때도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엔비디아와 삼성에서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확률이 있고, 또 삼성은 3 나노급의 GA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뭐 이럴 수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의 희망으로 남아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타 인제 AI 생태계 쪽에서는 메모리와 스토리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가령이라면 데이터 센터 성장 수요와 궤적을 같이 한다. 뭐 그거는 인제 SDE, SSD도 우리가 말하는 기업용 SSD를 말하는 거죠. 같은 그림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인제 희망 회로가 붙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지금 당장 이게 캐파가 많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맨 밑에 보면은 로봇과 피지컬 AI가 있죠. 그러니까 인제 뭐 로봇도 AI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말하는 챗GPT나 뭐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식으로 AI에 들어가 가는 것보다는 고사양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인제 AI의 우리가 말하는 확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은 보게 되면은 뭐 숫자적으로는 좀 한계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무한 경쟁, 휴머노이드 로봇만 생각하면 로봇 대수가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수백만 대, 200만 대, 몇십만 대 대수가 되는데, 이제 피지컬 레이로 들어가면 단순한 그 하나의 우리가 사람처럼 다니는 하나의 로봇 한 대, 두 대 이게 아니라 공장 제조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피지컬 AI라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어찌 생각하면 모든 제조 공장, 모든 물류 공장 근데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삼성과 엔비디아의 어찌 보면 가장 노멀한 HBM4의 시장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메모리 가격을 잡아가는 게 당연히 핵심이겠습니다마는 부차적으로 거래 볼 수 있는 사업에는 실제적으로 뭐 엔비디아와 삼성의 피지컬 AI에 대한 차세대 AI 협력 자체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은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파운드리 쪽에서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게 삼성의 파운드리와 어찌 보면 인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요인이 되게 되는데요. 삼성 파운드리의 역사를 조금 보게 되게 되면은 인제 2017 년에 8 나노 공정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나노는 인제 작아질수록
기술이 고사양이다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근데 구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8나노면 구형인데 1나노가 15분의 1 머리카락 크기라고 하니까 뭐 8나노면 좀 그거보단 두껍겠죠. 근데 이제 구형 8나노마저도 최근에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 수주한 게 있습니다. 이런 오래 있던 상황인데요. 5월 달이었죠. 일본의 닌텐도가 스위치 2를 했는데 요게 인제 만드는 GPU입니다. 최근 12월 달에는 또 인텔까지도 인제 이쪽으로 가는 쪽으로 접선한 표현은 제가 그냥 워딩을 적어 봤는데 고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인제 보게 되면 뭐 29 년도 7나노 그다음에 인제 4나노 2021년 이후 인제 4나노 양산이 간 거고 아까 저기서 봤던 요 파운드리 AI 칩 다베나에 있는 ఛాన్స్ 3나노 GA가 22년도부터 양산 들어가고 지금 25년도부터는 이제 2나노 양산에 가고 29년도 1나노인데 아마 올해 25년도 삼성 이야기를 잘 보면 급하게 지금 2나노 양산에서 1나노로 가기보다는 뭐 요거 수율 높이를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다는 말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장기 로드맵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또 과제 같은 경우는 2나노에서 1.5나노로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결정적으로 누가 미세하게 높은 수율로 우리가 말하는 수율이라는 건 양품의 비율인데 거의 50%는 안 돼요. 한 60-70% 까지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수율이 50% 미만이라면 만들면 손해인 겁니다. 그쵸? 우리 이 계산해 보면은 양품의 비율인데 10개 중에서 5개 이상이 만약에 불량품이라 그러면은 돈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인제 바로 양산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좀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은 좀 제시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평택 5 라인에 대한 얘기 사실 조금 이 평택 라인이 조금 멈춰 있었어요. 멈춰 있었는데 생각보다 올해 인제 28년도 정도를 가동으로 목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이 글자 좀 내려갔네요. 예, 보시게 되면은 추력은 인제 평택 라인에서 27년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요런 거는 중국에서 만들면 안 돼요. 당연히 중국에서 만드는 건 인제 보통 디램 같은 거고 한국 가서 만드는 건데 HM4는 아마 27년도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건 또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포이까지는 아직까지 저도 뭐 사실 나와 있길래 적어 준 거고 그래서 기타적으로 평택 5 라인을 좀 재개를 해 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첨단 HBM을 납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또 글자가 가려졌네요. 아까 2나노와 1나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평택 5 라인을 거의 HBM의 거점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지배적이고 요걸 좀 이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삼성과 AMD의 2나노 해법 놈이 2나노면 인제 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 파운드리인데 AMD가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인텔 같이 PC용 칩을 만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처럼 AI 가속기를 만들죠. 여기는 인제 MI380 시리즈를 사용하는데 최근 12월자 언론 보도를 또 오게 되면은 삼성이 앞으로 한 글쎄 뭐 빠르지는 않은데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 26년도 정도에 AMD와 2나노 파운드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뭐 아직까지 대면 TSMC까지 따라가기에는 따라간다는 말은 좀 그런데요. 점유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TSMC가 거의 70% 정도 되죠. 그거를 따라가는다는 건 좀 힘들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영원한 숙제를 조금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삼성전자 입장에서 차트를 보면서 알겠지만은 제일 많은 고민거리가 바로 삼성전자 월봉인데요. 워낙 인제 주가 자체도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타던 기업이에요. 물론 시장 때문에 사이클을 탄 적도 있습니다. 이는 분기 차트인데 예 매 분기 그러니까 뭐 1년 365일 다 올라간 적은 잘 없어요. 예. 그래서 과거 인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삼성의 주가가 진짜 대세 이런 걸 외에는 이때 요때는 2016 년도 17 년도는 거의 뭐 8개 분기 이상 올라가게 됐는데 이때는 경기가 정말 좋을 때고요. 그리고 인제 그리고 나서는 오게 되면은 뭐 2개 분기 연속하고는 보통 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출발점마다 다릅니다마는 1 분기, 2 분기는 시장 관점이었고 본격적으로 9월 달에서 3 분기부터 실적을 가지고 폭발한 거란 말이죠. 3 분기부터 실적을 보고 발표해서 6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온 거고 4 분기 10 월부터 지금까지는 또 같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주가와 인제 실적은 쪼끔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선방받을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아까 우리가 초반에서 본 대로 뭐 내년도 80조 100 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다시 이런 분기 인제 10조 원 이상 15조 분기 뭐 60조 원 이상 간다면 실제적으로 시장 관점에서는 그런 기대치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 월봉이 이렇게 월봉까지 볼 것도 없는데 월봉이 낫겠죠. 분기봉을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언듈레이션이 많았던 거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적자 부분이 좀 커질 때도 있고 또 삼성이 인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해라." 왜 분사를 시키냐 하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원래 사업이 좀 잘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끌고 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건 하나의 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그거를 신성장 동력이 많이 들기 위해서 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제 자체적으로 돈을 좀 잘 파이낸싱을 해 가지고 상장시키려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자식이 너무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꾼 아니지만 미래가 좀 싹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 잠깐 내 새끼긴 한데 내 집의 새끼긴 한데 아예 그냥 출가를 시키는 스핀오프 인적 분할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옆방에다가 노는 방 하나 있는 거 거기다 잠깐 "너 여기서 살아. 밥은 같이랑 나와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AI가 또 만들어낸 게 삼성의 또 파운드리에 대한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양산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숫자로 찍혀 주는지 그게 제가 생각할 때 26 년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이게 어찌 보면 이렇게 높은 숫자를 해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HBM 시장에서의 이익 기여도와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적자 축소와 이익 기여도를 가장 포인트로 잡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